저는 딸이 닫고 들어간 현관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떼려는 순간 안에서 사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번 승진 파티에 너랑 니네 엄마는 올 생각하지 마. 거기 다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뿐인데 너희 모녀가 오면 내 얼굴에 똥칠하는 거야. 여보, 그래도 당신 승진 파티인데. 오기만 해봐. 그날로 너희 모녀는 이 집에서 쑥여나는 거야. 사위가 제 딸과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위 진호야, 너는 내 딸과 나를 항상 그렇게 생각해왔구나. 대기업에 다니는 사위는 반찬 가게를 하는 제 딸과 저를 항상 부끄러워했어요. 하지만 사위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대명 건설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제가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을요. 이제 그 비밀을 꺼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설거지, 산책할 때, 잠들기 전 이어서 듣기 편하게 지금 구독만 눌러주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음 편을 자동으로 챙겨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들기름 냄새가 손끝에 배어들 때쯤이면 저는 문득 제 손을 들여다보곤 합니다. 주름 사이사이 파고든 나물물이며 양념 자국이며 긴 세월을 살아온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죠. 오늘도 딸 수진이가 운영하는 반찬 가게에 나와 일손을 돕고 있었습니다. 엄마, 잠깐 쉬어. 아침부터 계속 서 있었잖아.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괜찮다며 손을 내저었어요. 허리가 좀 아프긴 했지만 딸을 돕는다는 마음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시금치 다듬는 손을 멈추지 않으면서 슬쩍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화면 속 배경사진에는 손주 강희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돌잔치 때 찍은 사진이니 벌써 3년도 더 된 거였죠. 보고 싶었습니다. 그 작은 손으로 제 볼을 만지작거리던 감촉이 옹알이하며 저를 올려다보던 까만 눈동자가 너무나 그리웠어요. 용기를 내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사위 진호에게 연락하는 건 늘 조심스러웠지만 오늘따라 손주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었거든요. 신호음이 3번쯤 울렸을까요? 딸깍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진호야, 나다. 잘 지냈지? 혹시 우리 강희 목소리 한 번만 들을 수 있을까? 어머님. 차갑게 끊어지는 사위의 목소리에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고 없이 연락하시면 곤란합니다. 불편해요. 곤란하고 불편하다뇨. 손주 목소리 한 번 듣겠다는 게 그렇게 불편한 일인 걸까요? 그래도 잠깐이면 되는데. 강희가 요즘 말은 잘하니? 어머님, 지금 바쁘니까요. 다음부터는 수진이한테 먼저 연락하시고 제가 괜찮다고 하면 그때 하세요. 뚜뚜뚜 일방적으로 끊긴 전화기를 한참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불편? 그 한 단어가 가슴에 날카롭게 박히더군요. 3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강희 돌잔치 날 저는 새벽부터 정성껏 미역국을 끓이고 손수 빚은 떡도 준비해 갔었어요. 그런데 행사장에 도착하자마자 사위 진호가 저를 한쪽으로 불렀습니다. 어머님, 오늘 회사 중요한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죄송하지만 구석방에 계셔주시면 안 될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의 가정에 누가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저는 정말로 구석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축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손주의 돌잡이도 케이크 촛불 끄는 것도 보지 못했어요. 나중에 수진이가 몰래 들어와 미안하다고 했을 때 저는 오히려 그 애를 다독였죠. 그때 진호가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수진아, 여기서 뭐해? 손님들 인사 안 드려? 그러고는 저를 흘끗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수진아, 너도 좀 그래. 어머님, 옷차림이 왜 저래? 저런 차림이면 못 오시게 하던지, 관리를 해드리던지. 회사 사람들 보기 창피하잖아.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며 어서 나가보라고 했어요. 사위의 차가운 눈빛이 등에 꽂히는 걸 느끼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진호가 저를 향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는 일은 계속됐죠. 그렇게 또 한 번 차갑게 끊긴 전화를 내려놓은 그날 저녁, 수진이가 배달을 나간 사이 저는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낯익은 구두 소리가 들려왔어요. 또각 고개를 들어보니 진호였습니다. 양복 차림에 번쩍이는 명품 구두를 신고 수진이를 찾아온 모양이었어요. 어머님, 수진이 어딨어요? 배달 나갔는데 금방 올 거야. 진호는 대답 대신 코를 찡그렸습니다. 한숨을 푹 내쉬며 중얼거리더군요. 이 냄새 진짜 옷에 다 배겠네. 그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나물이나 다듬었죠. 잠시 후 수진이가 돌아왔습니다. 진호는 수진이를 보자마자 눈을 부라리며 말했어요. 당신 엄마한테 말 좀 해. 나한테 예고 없이 전화하지 말라고. 수진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 반찬 냄새 좀 어떻게 안 돼? 집에 올 때마다 온몸에서 진동을 하잖아. 여보, 그런 식으로 말하면. 됐어. 어머님도 좀 신경 쓰시라고. 반찬 냄새 풍기면서 돌아다니시면 저까지 창피해요. 진호는 그 말을 내뱉고는 휙 돌아서 나갔습니다. 매끈한 구두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진호 씨가 요즘 승진 때문에 예민해서 그래. 알아. 괜찮다. 저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피가 마르는 것 같았어요. 내 새끼 귀하게 키우려고 이 손이 문드러지도록 일했는데 이제 와서 그 손에서 나는 냄새가 부끄럽다니. 진호야, 너는 정말 사람의 됨됨이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거냐? 들기름 냄새 가득한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름지고 거칠어진 이 손으로 딸을 키웠건만 사위 눈에는 그저 창피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가게 안에 정막이 내려앉았고 저는 말없이 시금치를 다듬었습니다. 손끝에서 나물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게 눈물인지 나물즙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며칠 뒤 반찬 가게에서 콩나물을 다듬고 있을 때였습니다. 수진이가 화난 얼굴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진호 씨가 상무로 승진한대. 상무라. 대기업에서 상무면 정말 대단한 자리 아니겠어요. 저는 손에 묻은 물기를 앞치마에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됐네. 진호가 고생했구나.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남편 자랑을 하는 딸의 모습을 보니 사위에 대한 서운함은 잠시 접어두게 되더군요. 그래, 저 사람이 잘 돼야 우리 수진이도 편하게 사는 거지. 그때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잠깐 집에 다녀올게. 금방 올 테니까 가게 좀 봐줘. 응? 갑자기 왜? 줄 게 있어서. 저는 서둘러 가게를 나와 제가 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장롱 앞에 섰어요. 맨 아래 서랍을 열자 낡은 보자기에 쌓인 오동나무 상자가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내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뚜껑을 여니 검은 벨벳 위에 놓인 만년필 하나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오동나무 특유의 마르고 깊은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 만년필은 제가 40년 넘게 간직해온 물건이었습니다. 함부로 꺼내본 적도 없고 누구에게 보여준 적도 없었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이걸 사위에게 주고 싶었어요. 승진 축하도 할 겸 앞으로 우리 수진이 잘 부탁한다는 마음을 담아서요. 저녁이 되어 수진이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수진이가 문을 열어주었고 거실에는 진호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군요. 어머님 오셨어요? 진호가 건성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갔어요. 손에 든 오동나무 상자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진호야, 이번에 승진한다며? 축하한다. 아, 네. 감사합니다. 시선은 여전히 텔레비전에 고정된 채였습니다.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상자를 내밀었어요. 이거 너 주려고 가져왔어. 정말 귀한 건데 너 잘 되라고 주는 거야. 그제야 진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상자를 받아들더니 뚜껑을 열어 안을 들여다봤어요. 만년필을 꺼내 이리저리 살펴보는 그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만년필이야. 아주 오래된 거고 정말 귀한 거야. 진호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담긴 조소가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장모님, 어디 시장통에서 짝퉁 사오신 거예요? 이런 가짜는 애들이나 주시죠. 제 수준에 맞겠습니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진호는 만년필을 휙 던졌습니다. 검은 펜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쓰레기통 안으로 툭 떨어졌어요. 그 소리가 텅 빈 거실에 메아리 치듯 울렸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넘게 품어온 물건이 제가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도 모르는 사람 손에 쓰레기 취급을 당하다니요. 수진이가 화들짝 놀라 쓰레기통으로 달려갔습니다. 허리를 숙여 만년필을 꺼내며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가 정성껏 가져오신 건데. 뭐? 정성? 진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어요. 당신 엄마는 왜 저렇게 궁상 맞아? 시장에서 주워온 것 같은 걸 들고 와서 귀한 거라고? 내 체면 좀 생각해달라고. 수진이의 손에서 만년필이 덜컥 떨어질 뻔했습니다. 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가는 게 보였어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뭐라고 한마디 해야 할 것 같은데 목구멍이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더군요. 저게 어떤 물건인데? 너가 지금 몸담고 있는 그 회사를 만든 사람들에게만 준 건데 그걸 짝퉁이라며 버리다니.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화를 내면 수진이만 더 힘들어질 테니까요. 딸의 가정에 금이 가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엄마. 진호 씨가 요즘 승진 준비하느라 예민해서 그래요. 수진이가 황급히 만년필을 주어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진 딸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다, 괜찮아. 내가 생각이 짧았네. 저는 억지로 웃어 보이며 만년필을 도로 상자에 넣었습니다. 진호는 이미 다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군요. 마치 방금 일어난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그래, 나갈게. 수진아, 너무 무리하지 마. 현관문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손에 든 상자를 내려다봤어요. 오동나무의 마른 향기가 아까와는 다르게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쓰레기통에 툭 떨어지던 그 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위의 조소 어린 목소리도 창백하게 질린 수진이의 얼굴도 자꾸만 떠올랐어요. 내가 뭘 바랐던 걸까? 이 물건의 진짜 가치를 저 사람이 알아봐 줄 거라고? 아니, 그저 딸 잘 부탁한다는 마음 하나로 건넨 건데 돌아온 건 모멸뿐이었습니다. 밤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상자를 품에 꼭 안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눈물만은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불도 켜지 않은 채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오고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가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죠. 오늘 있었던 일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쓰레기통에 툭 떨어지던 만년필, 짝퉁이라며 비웃던 진호의 얼굴, 창백하게 질린 수진이의 표정까지. 눈을 감아도 그 장면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사위를 처음 만난 건 7년 전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소개팅으로 만났다며 데려왔을 때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반듯한 외모에 대기업 다닌다는 진호, 딸을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싶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서서히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명절에 처가 방문을 슬슬 미루더니 나중에는 아예 안 오게 됐습니다. 핑계는 늘 같았죠. 회사 일이 바쁘다, 피곤하다, 다음에 가겠다. 그러다 언젠가부터는 핑계조차 되지 않더군요. 진호는 자신이 대기업 직원이라는 사실에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니, 자부심이라기보다는 우월감에 가까웠어요. 회사 이름을 달고 다니는 것만으로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 된 줄 아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수진이네 집에 갔다가 저녁을 같이 먹게 됐는데 진호가 회사 얘기를 하더군요. 요즘 신입들 보면 한심해요. 중소기업 출신들이 우리 회사에 와서 적응을 못하더라고. 그쪽 물을 먹은 애들은 아무래도 수준이 달라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수진이가 운영하는 반찬 가게를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 물어보지 않아도 답은 뻔했죠. 또 한 번은 추석 때였습니다. 제가 직접 담근 김치와 반찬을 싸들고 갔더니 진호가 대뜸 이러더군요. 어머님, 다음부터는 그냥 오세요. 집에 반찬 냄새 배면 빼기 힘들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못하고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수진이가 옆에서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했지만 진호는 들은 척도 안 하더군요. 그날 저는 반찬통을 도로 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얼마나 눈물을 삼켰는지 몰라요. 심지어 손주강이 생일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떡 케이크를 들고 갔더니 진호가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요즘 애들이 이런 거 먹어요? 백화점에서 제대로 된 거 사오시지. 그러고는 제가 밤새 정성 들여 만든 떡 케이크를 냉장고 구석에 밀어 넣어버렸습니다. 그날 강희는 진호가 사온 화려한 케이크 앞에서 촛불을 껐고 제 떡 케이크는 결국 한 조각도 먹지 못한 채 버려졌어요. 진호에게 반찬 가게 하는 처가는 자신의 커리어에 묻은 오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에게 절대 들키면 안 되는 치부, 숨겨야 할 약점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저를 볼 때마다 그렇게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던 거겠죠. 처음에는 그런 진호가 이해가 됐습니다. 어릴 적 가난한 집에서 자랐다고 들었거든요. 없이 살아본 사람이 성공에 집착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래서 저런 허세를 부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안쓰러운 마음마저 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습니다. 진호의 문제는 가난했던 과거가 아니었어요. 그저 자기가 남보다 위에 있다는 우월감, 그 달콤한 감각에 중독된 사람이었던 겁니다. 대기업이라는 완장을 차고 나서 비로소 사람 구실을 하게 됐다고 착각하는 속이 텅 빈 인간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제 딸의 남편이라니.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애는 늘 엄마와 남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왔어요. 진호가 저에게 모진 말을 할 때마다 엄마 미안해. 진호 씨가 요즘 예민해서 그래라며 남편을 감싸면서도 뒤돌아서면
눈물을 훔치곤 했죠. 저는 그런 수진이에게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니다, 수진아. 너만 행복하면 그만이지. 하지만 정말 그 애가 행복한 걸까요? 남편 눈치 보며 친정엄마 만나는 것도 조심하고 자기가 운영하는 가게를 부끄러워해야 하는 삶이 행복일 리 없잖아요. 진호는 수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인생의 부속품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집안일 해주고 아이 키워주고 사회적으로 흠이 안 될 정도의 아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로요. 저는 사위가 딸을 진심으로 아껴주길 바랐습니다. 수진이가 시집가던 날 진호에게 부탁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 수진이 잘 부탁해. 내가 이 아이 하나는 세상 누구보다 귀하게 키웠어. 그때 진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죠.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제가 잘할게요. 그 약속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진심이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반찬 가게 집안 딸에게 대기업 다니는 자신을 고맙게 여기라는 속내였을지도요. 시계 초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똑똑똑. 마치 제 가슴을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진호야, 너는 대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그러느냐? 대기업 직원? 그게 사람 위에 군림할 자격을 주는 거냐? 너가 그토록 우러러보는 그 회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오늘 너가 쓰레기통에 던진 그 만년필이 어떤 물건인지 너는 영영 모르겠지. 그리고 나는 그걸 굳이 알려줄 생각도 없었어. 너는 알 자격이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 수진이는 달라. 그 애만은 지켜야 해. 어미로서 그것만은 반드시. 창밖을 바라보니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빈 잔을 싱크대에 내려놓았어요. 내일도 반찬 가게에 나가야 했으니까요. 수진이 혼자 힘들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면서 생각했습니다. 진호가 변하길 바라는 건 이제 포기해야겠다고.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변할 이유도 변할 마음도 없는 사람이니까. 다만 수진이가 너무 다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며칠 후 반찬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그날따라 주문이 많아서 배달용 반찬통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수진이 혼자 들기엔 무거워 보여서 제가 함께 짐을 나눠 들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 혼자 갈 수 있어. 아니야. 이 무거운 걸 어떻게 혼자 들어. 집 앞까지만 바래다 줄게. 수진이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괜찮다며 짐을 들었습니다. 사실 진호가 제가 그 집에 오는 걸 싫어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현관문 앞까지만 수진이를 데려다주고 돌아오곤 했죠.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수진이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으며 짐을 내려놓았어요. 수진이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조심해서 들어가. 그래, 너도 푹 쉬어라. 오늘 많이 힘들었지. 수진이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돌아서려는 찰나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안에서 진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왔어? 나 할 말 있어. 무심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진호의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이거 봐. 회사에서 승진 파티 초대장이 왔어.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초대장을 펼치는 소리였겠죠. 와, 진짜? 승진 파티도 해주는 거야? 역시 대기업은 다르구나.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기대가 묻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승진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아내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바로 이어진 진호의 말에 그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근데 당신은 오지 마. 뭐? 가족 동반이 원칙이긴 한데 당신은 부끄러우니까 오지 말라고. 회사 사람들이 내 와이프가 반찬 가게 한다는 거 알면 내가 얼마나 창피하겠어.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문 앞에 서서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했어요. 여보, 그래도 승진 파티인데 대기업 임원들이 모이는 자리에 당신 같은 여자가 어울려? 다른 상무 부인들은 전부 명문대 출신이거나 집안 좋은 사람들이야. 다 하나같이 대기업 다니고 있고 거기서 당신이 뭐라고 소개해? 반찬 가게 사장이요? 진호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제 딸을 향해 저런 말을 내뱉다니.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어요. 그리고 니네 엄마한테도 승진 파티 올 생각하지 말라고 해. 혹시라도 그 노인네가 거기 나타나면 너랑 니네 엄마는 쫓겨나는 거야. 알아들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노인네라니. 저를 두고 하는 말이었어요. 7년을 사위로 대하며 손주까지 본 사이인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이 고작 그 노인네였습니다. 여보, 그건 너무. 반찬 냄새 풍기면서 내 앞길 막지 말고 집에 처박혀 있어.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당신이랑 당신 엄마 때문에 내 커리어 망칠 수는 없어. 진호의 고함이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진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알았어. 안 갈게.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 딸이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눈에 선하더군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수진이가 지금 얼마나 참고 있는지,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고 있는지.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도 느끼지 못할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 딸이 반찬 가게 하는 게 어때서? 그 손으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니놈 뒷바라지를 했는데 네가 출장 간다고 할 때 도시락 싸주고 야근한다고 할 때 따뜻한 국 끓여놓고 기다리던 게 누군데 이제 와서 그 냄새가 네 성공을 가로막는다고? 문 안에서 수진이의 억눌린 훌쩍임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지금 당장 문을 열고 들어가서 진호한테 쏟아붓고 싶은 말이 한가득이었지만 그러면 수진이만 더 힘들어질 게 뻔했습니다.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생각했어요. 진호의 오만함이 이제 임계점에 다다랐구나. 더 이상은 참고 넘어갈 수 없는 선을 넘었구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푸석푸석한 피부, 거칠어진 손. 진호 눈에는 그저 초라한 노인으로밖에 안 보이겠죠. 하지만 진호야, 너는 모른다. 이 늙은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너가 그토록 우러러보는 그 회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참아야 해. 수진이를 위해서라도.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보여주마. 네가 그렇게 무시한 이 반찬 냄새나는 노인이 누구인지.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저는 천천히 밖으로 나왔어요.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지만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파티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진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에게 직접 연락이 오다니 무슨 일인가 싶어 받았더니 대뜸 이런 말이 들려왔어요. 어머님, 승진 파티 때 상사분들 드릴 음식 좀 만들어주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소에는 반찬 냄새 난다고 질색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반찬을 만들어 달라고요?
상사분들 선물용이니까 제대로 만들어 주셔야 해요. 포장도 깔끔하게 하시고요. 반찬통은 새 걸로 쓰시고 이름표 같은 거 붙이지 마세요. 그 말투가 마치 파출부한테 일을 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어요. 제가 며느리 엄마라는 사실조차 잊은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파티장에 오셔서 전달해 주시면 되는데 저한테 아는 척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배달부인 척하고 주고 가세요. 알겠죠?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다고 대답했어요. 수진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 애가 저 사람 밑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알기에 여기서 제가 뭐라고 하면 수진이한테 화풀이가 갈 게 뻔했습니다. 파티 당일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깻잎찜, 소고기장조림, 도라지 무침, 멸치볶음.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 만들었어요. 아무리 진호가 밉더라도 상사분들 입에 들어갈 음식이니 대충 할 수는 없었습니다. 손이 저리도록 나물을 다듬고 간이 맞을 때까지 몇 번이고 맛을 봤어요. 포장을 마치고 무거운 반찬통을 들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질 만큼 무거웠지만 파티장까지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갔어요. 화려한 호텔 앞에 도착하니 현수막이 걸려 있더군요. 대명건설 상무 승진자 축하 파티라고. 로비로 들어서니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다들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구석에 서서 진호를 찾았습니다. 잠시 후 검은 양복을 차려입은 진호가 보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진호야. 부르려는 순간 진호가 먼저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너무나 차가웠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아니 벌레를 보듯이요. 진호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어이, 여기 두고 가요. 잔돈은 됐으니까 얼른 가세요. 어이라니, 잔돈이라니. 저는 진호의 장모인데 배달부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진호야,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조용히 해요. 진호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주변에서 몇몇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봤어요.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요. 장모고 뭐고 여기서 아는 척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빨리 가세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반찬통을 든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진호가 지나가던 경비원을 불렀습니다. 저기요, 저 할머니 좀 내보내주세요. 잡상인이에요. 경비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이쪽으로 나가셔야 해요. 아니, 저는 빨리요. 행사에 방해되니까요. 경비원의 손에 이끌려 저는 로비 밖으로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진호는 이미 다른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더군요. 마치 방금 있었던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호텔 앞 계단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반찬, 손이 저리도록 나물을 다듬고 간을 맞추며 만든 것들, 그걸 들고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왔는데 돌아온 건 모멸뿐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를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호텔 앞에 서 있는 초라한 노인이 이상해 보였겠죠.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가 아니라 이대로 돌아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발걸음을 때려다 멈췄습니다. 그냥 가기가 싫었어요. 아니, 갈 수가 없었습니다. 무언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가슴을 짓눌렀거든요. 수진이 생각도 났고 진호의 그 차가운 눈빛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호텔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정문이 아닌 다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파티장에서 흘러나오는 화려한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웃음소리, 박수소리, 축배를 드는 소리까지 그 모든 게 저와는 상관없는 세상의 것처럼 느껴졌어요. 호텔 뒤편으로 돌아가니 후문이 보였습니다. 저는 근처 화단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냥 잠시 쉬었다 가려고요. 네가 오늘 상사들한테 바친 그 반찬이 진호야.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 만든 거다. 네가 그토록 창피해하는 이 반찬 냄새나는 손으로 말이야. 하지만 두고 보자. 언젠가 이 반찬이 네 인생의 마지막 만찬이 될 거다. 차가운 밤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저는 반찬통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호텔 뒷문을 바라봤어요. 안에서 새어나오는 불빛과 웃음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뒷문이 열리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뒷문이 열리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진짜 오늘 날씨 좋다. 바깥 공기 좀 마시니까 살 것 같네. 진호였습니다. 동료로 보이는 남자 2명과 함께 나왔더군요. 세 사람은 웃고 떠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화단 옆 벤치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곳이라 그들 눈에 띄지 않았거든요. 그냥 일어나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진호의 다음 말에 발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최상무, 오늘 부인 안 왔어? 가족 동반이라며. 동료가 진호에게 물었습니다. 진호가 피식 웃었어요. 아, 제 아내요? 수준이 안 맞아서 안 데려왔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수준이 안 맞다니. 제 딸을 두고 하는 말이었어요. 수준이 안 맞아? 무슨 뜻이야? 말 그대로요. 여기 다른 상무님 부인들 보세요. 다들 명문대 나왔거나 집안 좋은 분들이잖아요. 다 대기업 다니고 계시고, 근데 제 아내는. 진호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반찬 가게를 해요. 지하상가에서. 그런 여자를 어떻게 데려와요? 창피해서 원. 다른 상무 부인들이 제 아내 보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동료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진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떠들어댔어요. 친한 분들이니 말씀드리는데요. 제 처가요? 솔직히 내 인생의 오점이에요. 장모는 반찬 가게에서 일하는 늙은 노인이고 아내는 거기 사장이에요. 사장이라고 해봤자 상가 구석 10평짜리. 웃기지 않아요? 저는 갑자기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자리를 뜰 수가 없었습니다. 저 인간이 대체 어디까지 말할지 끝까지 들어야 했거든요. 그래도 결혼한 지 꽤 됐잖아. 자식도 있고. 그래서요. 상무되면 정리할 생각이에요. 정리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설마, 정리? 이혼한다는 거야? 네. 더 높은 집안이랑 연을 맺어야죠. 이제 상무인데 처갓집 때문에 더 이상 발목 잡히긴 싫어요. 저도 이제 비슷한 사람들하고 가정을 꾸려야죠. 진호가 들고 있던 종이컵은 바닥에 던지고 신발로 밟아 찌그러뜨렸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제 딸의 인생을 발로 짓밟는 것처럼 보였어요. 솔직히 제 아내는 파출부랑 다를 게 없어요. 집안일이나 하고 애나 보고. 그게 전부예요. 거기에 처갓집까지 저러니까 답이 없죠. 동료 중 한 명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야,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뭐가요? 사실인데. 하여간 상무 자리 확실히 굳히면 바로 이혼 서류 들이밀 거예요. 양육권이야 알아서 가져가라고 하면 되고. 저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소리인가. 7년을 같이 살고 아이까지 낳은 아내를 정리한다고? 소모품처럼? 내 딸을, 내 소중한 새끼를 정리해? 손이 저절로 주머니 속 핸드폰을 더듬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핸드폰이 미세하게 진동하며 녹음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혼하면 재산 분할 같은 거 복잡하지 않아? 그건 걱정 없어요. 그냥 위자료 조금 주고 내보내면 돼요. 사실 저희 집 명의가 장모 명의기는 한데 잘 둘러대서 가져와야죠. 저희처럼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해본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몰라요. 진호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물건을 처분하듯이요. 처가에서 뭐라 안 해? 뭐려? 그 늙은 장모가 뭘 어쩌겠어요. 반찬 가게나 하는 사람이. 진호가 킥킥 웃었습니다. 제가 오늘 당한 일을 농담거리로 삼고 있었어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에이, 괜찮아요. 저런 사람들은 좀 강하게 대해야 해요. 안 그러면 계속 기어오르거든요. 어차피 곧 남인 사람들인데 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에 쥔 핸드폰이 땀으로 미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손을 떨면서도 녹음만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나저나 재호는 생각 있어? 물론이죠. 이번에 거래처 사장님 딸이 있는데 이화여대 나오고 집안도 좋아요. 상무되고 나서 슬슬 작업 걸 생각이에요. 진호가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벌써 다른 여자를 물색하고 있었어요. 와, 치밀하다 치밀해.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반찬 가게 처갓집이랑 엮여서 평생 못 올라갈 순 없잖아요. 3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수진이는 겨우 5살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아빠를 찾으며 우는 아이를 안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내 손으로 지키겠다고. 그래서 한 발 물러났습니다. 제가 해오던 일들, 제가 쌓아온 것들을 내려놓고 저는 수진이 곁에 남았어요. 남들은 제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왜 그 좋은 걸 놓냐고, 아깝지 않냐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큰 결정이 필요할 때만 잠깐 얼굴을 비추고 나머지 시간은 오직 딸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수진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고, 그것만이 제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며요. 그런데 지금 그 딸이 저 인간에게 소모품 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정리 대상이라니. 내 새끼가. 진호와 동료들이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봤습니다. 녹음 시간이 5분 14초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정지 버튼을 누르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다시 한번 재생해서 제대로 녹음됐는지 확인했어요. 진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래, 정리라는 게 뭔지 내가 직접 보여주마. 진호야, 너는 오늘 네 무덤을 네 입으로 판 거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서 진호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그러면 안 됐어요. 더 확실하게, 더 철저하게 끝장을 내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밤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지만 가슴속에서는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수진아, 조금만 기다려라. 엄마가 반드시 너를 지켜줄게. 저 못된 놈한테서 반드시. 그때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야. 수진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엄마, 그래도 남편 승진 파티니까 근처에서 꽃만 주고 오려고. 그 정도는 괜찮겠지?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방금 전 진호가 한 말이 귓가에 생생했거든요. 정리한다고. 이혼 서류 들이밀 거라고. 더 높은 집안 여자랑 재혼하겠다고. 그런 남자한테 꽃다발을 들고 간다고? 수진아, 오지 마. 제발. 왜?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냥 오늘은 안 돼. 진호가 싫어할 거야. 오지 말라고 했잖아. 괜찮아, 엄마. 멀리서 꽃만 주고 바로 오려고. 파티장 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입구에서 얼굴만 보고 축하한다고 말하고 싶어서. 그래도 남편인데. 그 말이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저 순진한 것. 그 남편이라는 작자가 너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기나 하니. 파출부랑 다를 게 없다고 정리 대상이라고 했어. 그런데 넌 아직도 그 사람한테 꽃을 주겠다고? 수진아, 엄마 말 들어. 듣고 있어? 제발 오지 마. 엄마, 나 지금 거의 다 왔어. 호텔 앞이야. 끊을게. 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수진이를 막아야 해. 저 애가 진호한테 가면 안 돼. 안 되는데. 화단 옆을 벗어나 호텔 정문 쪽으로 뛰었습니다. 68 먹은 다리가 이렇게 빨리 움직인 적이 언제였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멀리서 꽃다발을 든 수진이가 호텔 입구로 들어서는 게 보였거든요. 저는 급히 뒤따라갔지만 사람들 사이에 가려져 수진이를 놓쳤습니다. 로비를 두리번거리다가 옆문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수진이었습니다. 저는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상황을 지켜봤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수진이가 꽃다발을 내밀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분홍색 장미와 안개꽃으로 예쁘게 포장된 꽃다발이었어요. 하얀 리본까지 달린 걸 보니 분명 꽃집에서 직접 고르느라 한참 고민했을 거예요. 승진 축하해,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 자랑스러워. 하지만 진호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웃음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수진이의 팔을 확 잡아 끌었습니다. 뭐야, 왜 왔어? 오지 말랬잖아. 그래도 축하는 해주고 싶어서. 꽃만 주고 바로 갈게. 안에 안 들어갈게. 꽃? 이딴 걸 왜 들고 와? 진호가 수진이 손에서 꽃다발을 낚아챘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집어드는 것처럼요. 그리고는 코웃음을 치며 꽃다발을 내려다봤어요. 이게 뭐야? 시장통에서 산 거야? 포장이 왜 이래? 아니, 꽃집에서 직접 골라서. 어휴, 창피해. 이 싸구려 꽃다발을 내가 들고 있는 걸 누가 보면 어쩌려고? 다른 상무 부인들이 보내준 꽃바구니는 얼마나 고급스러운데. 진호가 꽃다발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꽃송이들이 대리석 바닥에 흩어졌어요. 분홍빛 장미가 하얀 바닥 위에 나뒹굴었습니다. 여보, 왜 이래? 내가 정성껏 고른 건데. 수진이가 당황해서 꽃을 주우려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진호가 꽃다발 위로 발을 올렸어요. 번쩍이는 명품 구두가 꽃송이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으드득 꽃송이가 짓밟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분홍색 꽃잎이 진호의 구두 밑에서 으깨졌어요. 꽃잎에서 짜낸 즙이 하얀 대리석 위에 번져나갔습니다. 이 꽃다발, 네 손으로 만진 걸 상무 부인들이 보면 뭐라 하겠어? 반찬 냄새 나는 손으로 만진 꽃을 내가 받으면 내 격이 뭐가 되는데? 그리고 회사 사람들이 너 보면 나 쪽팔려서 어떻게 회사 다니라고 여길 와. 너희 모녀는 하는 짓이 아주 똑같네. 저는 기둥을 붙잡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톱이 대리석을 긁는 것도 모를 만큼 눈앞이 빨갛게 물드는 것 같았어요. 여보, 나 그냥 축하해주고 싶었을 뿐이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사과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한테 꽃을 선물하는 게 무슨 잘못이라고. 축하?
네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축하가 뭔데? 네 주제를 알아야지. 진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반찬 가게 여자 주제에 어딜 기어와?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집에 처박혀 있으라고 했지.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지? 근데 왜 와? 네가 여기 오면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내 커리어에 먹칠을 하고 싶어? 미안해. 나는 그냥 뭐, 그냥 나 망신 주려고 온 거지. 어디서 반찬 냄새 풍기면서 내 앞길을 막아. 진호가 으깨진 꽃다발을 발로 툭 걷어찼습니다. 꽃잎이 사방으로 흩날렸어요. 됐어. 당장 꺼져.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진호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마치 파리를 쫓듯이요. 수진이가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어요.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뛰어나가서 진호의 멱살을 잡고 싶었어요. 아니, 딱이라도 한 대 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니, 움직이면 안 됐습니다. 지금 나가면 수진이만 더 창피해질 테니까. 더 큰 망신을 당할 테니까. 뭘 봐? 다들 뭘 보냐고. 진호가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진호는 으깨진 꽃다발을 한 번 더 밟고는 양복 소매를 털며 파티장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털어내듯이요. 수진이가 바닥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흩어진 꽃잎을 줍기 시작했어요. 으깨진 꽃송이, 찢어진 포장지, 꺾인 줄기. 그걸 하나하나 주우며 수진이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작고 가느다란 울음소리.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내 딸이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으깨진 꽃잎을 움켜쥔 채로, 고개를 숙인 채로.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 찢어지는 게 아니라 불에 타는 것 같았습니다. 눈에서 흘러내리는 게 눈물인지 피인지 모를 지경이었어요. 30년 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겨우 5살 배기 수진이를 안고 장례식장에 서 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대명건설. 제가 맨손으로 일궈낸 회사였어요. 29에 시작해서 40이 되기 전에 업계 5손가락 안에 드는 건설사로 키워냈죠. 하지만 남편이 떠나고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아빠 없는 아이라는 소리 듣지 않게 수진이를 키우는 것. 그게 제 첫 번째 우선순위였어요. 그래서 회사를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한 발 물러났습니다. 주요 결정만 내리고 나머지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맡겼어요. 그렇게 대명건설의 회장 자리는 30년째 공석으로 비워졌습니다. 그리고 제 정체를 철저히 숨겼습니다. 내가 대명건설 창립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내 딸을 노리는 사람들이 생길 게 뻔했거든요. 돈 때문에, 회사 때문에 수진이에게 접근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서 내 딸을 지키려면 평범한 엄마로 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수진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고. 그 애가 웃으면 저도 웃을 수 있다고. 그게 제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내 딸이 바닥에 앉아 울고 있어요. 으깨진 꽃잎을 주우며 사람들 눈을 피해 숨죽여 울고 있어요. 저놈한테 비천하다는 소리를 듣고 반찬 냄새 난다며 쫓겨나고. 수진아, 미안하다. 이 엄마가 너무 늦었지? 진작에 나섰어야 했는데.
너가 이렇게 될 때까지 뭘 했는지 모르겠구나.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장해둔 번호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네, 회장님. 낮고 단단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항상 변함없이 첫 마디가 회장님이었어요. 박 대표, 나 강말순이야.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 시간에 전화를 주시다니. 목소리가 심상치 않으신데요. 오늘 파티, 대명건설 주최 맞지? 네, 그렇습니다. 상무 승진 축하 파티입니다. 저는 바닥에 앉아 울고 있는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겨우 일어나 꽃다발 잔해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더군요. 어깨가 축 처진 채로 고개를 숙인 채로 저 뒷모습이 얼마나 처량해 보이는지 저는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비해. 오늘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보여줄 때가 됐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 대표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회장님, 드디어 결심하셨습니까? 그래. 30년이면 됐지. 알겠습니다, 회장님. 차량과 의상 준비해서 바로 보내겠습니다. 15분이면 도착합니다. 그래. 후문 쪽으로 보내. 전화를 끊고 저는 수진이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수진이가 터덜터덜 호텔 밖으로 걸어나가고 있었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어깨를 웅크린 채로 진호야, 네가 오늘 밟은 건 꽃이 아니야. 내 딸의 마음이고 내 인생의 전부야. 그리고 너 같은 짐승은 이 회사에 다닐 자격이 없어. 30년간 숨겨왔던 것들이 있어. 네가 그토록 올라가고 싶어 하던 그 자리, 네가 그토록 우러러보던 그 회사, 그게 어디서 시작됐는지 오늘 똑똑히 보여주마. 저는 후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15분 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소리 없이 다가와 제 앞에 멈춰 섰어요. 뒷문이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회장님, 준비된 의상은 뒷좌석에 있습니다. 박 대표님께서 직접 고르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올랐습니다. 뒷좌석에는 검은 정장과 구두, 그리고 진주 목걸이가 놓여 있었어요. 30년 전에 입던 것과 똑같은 스타일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반찬통을 들고 쫓겨나던 초라한 노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거기에는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대명건설 창립자, 최대 주주, 강말순 회장. 30년 동안 비워져 있던 회장의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갈 때가 왔습니다. 30년 만에 꺼내 입는 갑옷이었습니다. 어깨가 펴지고 등이 곧게 섰어요. 거울 속에 제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고 숨죽이던 장모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진호야, 너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격이라는 거, 이제 똑똑히 보여주마. 차가 천천히 호텔 정문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차가 호텔 정문 앞에 멈췄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검은 정장에 진주 목걸이, 그리고 30년 전과 똑같은 자세. 어깨를 펴고 턱을 들고 앞만 바라보며 발을 내딛는 순간 몸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잠들어 있던 그것이 대명건설 창립자 강말순 회장이라는 이름이 호텔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졌어요. 조금 전 반찬통을 들고 쫓겨나던 그 바닥이었습니다. 경비원에게 팔을 잡혀 끌려 나왔던 그 바닥. 하지만 지금 제 발걸음은 달랐어요. 주눅 들지 않았고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파티장 입구가 보였습니다.
안에서는 여전히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샹들리에 불빛이 화려하게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멈추지 않고 그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진호야, 네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격이라는 거 이제 똑똑히 보여주마. 네가 그토록 우러러보던 대명건설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파티장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노인이 홀로 들어오는 게 이상해 보였겠죠. 입구에 서 있던 안내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초대장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는 대답 대신 그 직원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했어요. 비켜. 직원이 움찔하며 물러났습니다. 제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나 봐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홀 중앙을 향해 걸었습니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파티장의 음악 소리를 뚫고 울렸어요. 그때 저쪽에서 진호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샴페인 잔을 들고 동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던 진호.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 웃음이 싹 사라졌어요. 진호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놀람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샴페인 잔을 테이블에 탁 내려놓고 성큼성큼 제게 다가왔습니다. 뭐야, 이 노인네가 여길 왜 또 왔어? 치매라도 걸린 거야? 진호가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댔습니다. 이가 갈리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들어온 거야? 아까 분명히 내보냈잖아. 이 미친 노인네가 어디라고 또 들어와. 진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호는 주변을 의식하며 더 화를 냈어요. 체면이 구겨지는 게 싫었겠죠. 경비원 어디 갔어? 이 노인네 좀 끌어내. 경비원 2명이 달려왔습니다. 아까 저를 내쫓았던 바로 그 경비원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빨리 끌어내라고. 이 침에 걸린 노인네가 내 장모라고 사칭하면서 행사를 망치고 있잖아. 경비원들이 머뭇거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한 명이 조심스럽게 제 팔에 손을 뻗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잠깐. 우렁찬 목소리가 파티장을 가로질렀습니다. 음악이 뚝 끊겼어요.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홀 저쪽 끝에서 한 남자가 급히 달려오고 있었어요. 검은 양복에 은빛 머리카락, 50대 중반의 단단한 체구, 대명건설의 박진성 대표였습니다. 박 대표가 사람들을 해치며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저 앞에 도착했어요. 그리고는 푹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파티장 한복판에서 수백 명의 시선이 쏠린 가운데 대명건설의 대표이사가 이름 모를 노부인 앞에 허리를 꺾었습니다. 회장님, 그 한마디에 파티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음악이 멈추고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샴페인 잔을 든 손들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와주셨습니까? 직접 모시지 못해 죄송합니다.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제가 직접 모시러 왔을 텐데. 박 대표가 고개를 든 채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파티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의아함, 놀라움, 그리고 경악. 회장님이라고? 저 노인이? 반찬통 들고 왔다가 쫓겨난 저 할머니가? 진호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샴페인 잔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입이 반쯤 벌어진 채로 저와 박 대표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뭐라고요? 회장님이라고요? 저희 회장 자리는 30년째 공석이라고 들었는데 진호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박 대표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가웠어요. 최상무, 이분이 누구신지 정말 모르겠나? 박 대표가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파티장 전체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마이크가 없어도 홀 끝까지 들릴 만큼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이분은 대명건설 창립자이시자 최대 주주이신 강말순 회장님이시다. 40년 전 맨손으로 이 회사를 세우신 분이야. 술렁술렁. 파티장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갔어요. 창립자라고? 강말순 회장? 그 전설에? 살아계셨어? 은퇴하신 줄 알았는데 저분이 회장님이셨다고? 아까 경비원이 끌어낸 분 아니야? 최상무 장모님이 회장님이었어? 저는 묵묵히 서서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그 이름. 강말순 회장. 제 이름이었어요. 대명건설을 세우고 키우고 업계 5손가락 안에 들게 만든 사람. 그 이름이 다시 이 공간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휘청거렸습니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거짓말이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거짓말? 저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어요. 30년간 숨기고 있던 목소리. 회장으로서의 목소리. 진호야, 내가 그동안 널 속인 건 미안하게 생각한다. 딸의 행복을 위해 정체를 숨긴 것뿐이었으니까. 하지만 저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진호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어요. 네가 나를 미친 노인네라고 부른 것. 특히 내 딸을 비천하다고 짓밟은 것. 그건 용서할 생각이 없어. 진호의 무릎이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아니, 어머님. 제가... 어머님?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웃음 속에 서늘함이 배어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 나를 치매 걸린 노인네라고 부르던 사람이 이제 와서 어머님이고 회장님이야? 경비원 시켜서 끌어내라고 하던 사람이? 박 대표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회장님, 이자가 회장님을 치매 걸린 노인네라고 불렀습니까? 그래. 방금 이 자리에서 수백 명이 보는 앞에서 박 대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진호를 향해 몸을 돌렸어요. 최진호 씨, 당신이 대명건설 창립자를 치매 걸린 노인네라고 불렀다? 이 회사를 세우신 분을?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진호가 다급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떨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변명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파티장을 둘러봤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임원들, 부장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어야 할 상무 승진자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파티장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내가 40년 전에 맨손으로 일궈낸 이 회사가 사람 귀한 줄 모르는 자들을 키우는 곳이었구나. 저는 진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박 대표? 예, 회장님. 이자가 오늘 이 파티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아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섰습니다. 진호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깨진 샴페인 잔 조각을 밟으며 내 딸이 축하한다고 꽃다발을 들고 왔어. 남편 승진을 축하하려고 정성껏 고른 꽃을 들고 그런데 이자가 그 꽃다발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짓밟았어. 꽃잎이 으깨질 때까지 파티장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충격에 찬 탄식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나? 반찬 가게 여자 주제에 어딜 기어오냐고. 비천하다고. 내 앞길을 막지 말라고. 진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건 제가 잠시 흥분해서. 흥분?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네가 내 딸을 비천하다고 부른 게 흥분이야? 내가 30년을 넘게 키운 딸을, 세상 누구보다 귀하게 키운 내 딸을 네가 감히 비천하다고? 진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파티장 한복판에서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번쩍이던 명품 구두가 대리석 바닥에 닿았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무릎 꿇은 진호를 내려다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제 딸을 짓밟던 그 남자가 지금은 바닥에 엎드려 빌고 있었어요. 그 꼴이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용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호야, 용서는 뉘우치는 사람에게 주는 거야. 네가 지금 뉘우치는 게 아니잖아. 그저 내 정체가 밝혀지니까 무서워서 빌고 있을 뿐이지.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까 녹음해둔 파일이 거기 있었어요. 네가 뒷문에서 동료들한테 한 말 기억나니? 진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공포가 그 눈 속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게 모르겠으면 내가 들려줄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저는 핸드폰의 재생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진호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어요. 회장님, 제발 그것만은.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기 직전 저는 진호에게 말했어요. 네가 오늘 꽃을 밟았을 때 네 앞날도 같이 밟힌 거야. 알겠니? 파티장의 샹들리에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서 30년 만에 돌아온 창립자가 무릎 꿇은 사위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진짜 응징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단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박 대표가 재빨리 앞서가며 길을 열어줬어요. 사람들이 모세의 기적처럼 양옆으로 갈라졌습니다. 누구도 제 앞을 막지 않았어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파티장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수백 개의 눈동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긴장감이 팽팽하게 흘렀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무릎을 꿇은 채 벌벌 떨고 있는 진호가 보였습니다. 모두 잠시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파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미 조용했던 장내가 더욱 고요해졌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동나무 상자. 뚜껑을 열자 그 안에 든 만년필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이게 뭔지 아는 사람 있나요? 만년필을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샹들리에 빛을 받아 검은 몸체가 은은하게 빛났어요. 금색 테두리가 반짝였습니다. 박 대표의 눈이 커졌어요. 얼굴에 경악이 번졌습니다. 회장님, 그건... 그래. 대명건설 창립기념 만년필이야. 저는 만년필을 천천히 돌려가며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40년 전 대명건설을 세우던 날, 나는 이 만년필로 첫 번째 계약서에 서명했어. 땅을 사고 첫 삽을 뜨고 첫 번째 건물을 올릴 때 이 펜으로 모든 서류에 사인했지. 파티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탄식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이 펜은 창립 멤버들에게만 나눠줬어. 이 회사를 함께 일군 사람들에게만. 세상에 10자루밖에 없는 펜이야. 저 펜 진짜야? 창립기념 만년필이라고? 전설로만 듣던 그거? 나도 한 번도 못 봤는데. 저는 진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진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며칠 전 내가 이 만년필을 사위에게 선물로 줬어. 승진 축하한다고. 정말 귀한 거니까 잘 간직하라고. 진호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무슨 말이 나올지 짐작한 모양이었어요. 근데 이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나? 저는 파티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시장통에서 산 짝퉁이라고 했어. 자기 수준에 안 맞는다고. 그리고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지. 이 회사의 역사가 담긴 펜을. 쓰레기통에. 파티장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충격에 찬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어요. 회사의 상징을 쓰레기통에. 미쳤나? 창립자한테 그런 짓을? 어떻게 그럴 수가? 저는 만년필을 내려다봤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이 펜. 수진이가 울면서 주워줬던 이 펜. 그날 밤 저는 이 펜을 닦으며 눈물을 흘렸었어요. 네가 짝퉁이라며 던진 이 펜이 네 숨줄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겠지. 진호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이마를 대리석에 박으며 빌었어요. 쿵 하는 소리가 마이크에 잡혔습니다. 회장님, 제발.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직 내 얘기 안 끝났어. 더 들을 말이 있으니까. 저는 핸드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를 마이크에 가까이 대자 진호의 목소리가 파티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제 처가요? 솔직히 내 인생의 오점이에요. 장모는 반찬 가게에서 일하는 늙은 노인이고 아내는 거기 사장이에요. 웃기지 않아요? 진호의 얼굴이 흑빛을 넘어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상무되면 정리할 생각이에요. 더 높은 집안이랑 연을 맺어야죠. 이제 상무인데 처갓집 때문에 더 이상 발목 잡히긴 싫어요. 파티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경악에서 혐오로 바뀌었어요. 몇몇 여성 임원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솔직히 제 아내는 파출부랑 다를 게 없어요. 집안일이나 하고 애나 보고. 그게 전부예요. 파티장 곳곳에서 한숨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하여간 상무 자리 확실히 굳히면 바로 이혼 서류 들이밀 거예요. 양육권이야 알아서 가져가라고 하면 되고 위자료 조금 주고 내보내면 돼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파티장은 묘지처럼 고요했어요.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샹들리에 불빛만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이자의 본심이야. 내 딸을 파출부 취급하고 이혼해서 갈아치우겠다고. 승진하자마자 더 좋은 집안 여자랑 재혼하겠다고. 진호가 바닥을 기며 제 발치로 다가왔습니다. 번쩍이던 명품 구두가 더러워지는 것도 모르고 무릎으로 기어오며 제 다리에 매달렸어요. 회장님, 그건 농담이었습니다. 술 먹고 헛소리한 거예요. 제발요. 농담? 저는 진호를 내려다봤습니다. 콧물과 눈물이 뒤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아내를 파출부라고 부르는 게 농담이야? 이혼 서류 들이밀겠다는 게 농담이고 장모를 늙은 노인이라고 비웃는 게. 진호가 제 발목을 두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저는 발을 빼며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했어요. 박 대표? 예, 회장님. 이자의 상무 승진 취소해. 파티장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진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회장님, 그건. 그리고 해고야.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박 대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호가 울부짖었어요. 회장님, 제발. 제가 이 회사에서 15년을 일했습니다. 제발요. 15년?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나는 이 회사를 40년 전에 세웠어. 네 15년이 뭐가 대단해? 진호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누구 명의지? 박 대표가 태블릿을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 후 박 대표가 고개를 들었어요. 회장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따님 혼수로 마련해 주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 내가 수진이 주려고 산 집이야. 이 자한테 준 적 없어. 저는 진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 하루라도 더 버티면 법적으로 처리할 거야. 회장님, 그러면 저는 갈 데가 없습니다. 저한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네 문제야. 네가 만든 상황이지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진호가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쿵, 쿵. 이마를 바닥에 찢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발, 제발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수진이한테 잘할게요. 이제 와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 진호야. 내 딸한테 잘할 기회는 7년 동안 있었어. 근데 넌 그 시간 동안 뭘 했지? 내 딸을 비천하다고 짓밟고 반찬 냄새 난다고 창피해하고 파출부 취급했잖아. 저는 한 발짝 더 물러났습니다. 진호야, 내 딸을 비천하다 했지? 이제 네가 비천한 게 뭔지 배울 차례야. 저는 박 대표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박 대표, 건설업계 전체에 이자 이름을 돌려 어디서도 다시는 일 못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진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몸이 힘없이 축 늘어졌어요. 바닥에 엎드린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량한 울음소리가 파티장에 울려 퍼졌어요. 사람은 속여도 하늘은 못 속이는 법이야. 진호야, 네 오만함이 결국 네 무덤을 팠구나. 당장 이 건물에서 이자를 끌어내. 경비원 2명이 다가와 진호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진호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질질 끌려갔습니다. 회장님, 살려주십시오. 제발, 제발요. 파티장 문이 열리고 진호가 끌려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그 울부짖는 소리도 멀어져 갔어요. 그리고 파티장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선 채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어요. 지난 7년간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이크에서 한 발짝 물러나 파티장을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늘 파티는 여기까지야.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머지 상무 승진자분들 축하해요. 앞으로도 회사를 위해 열심히 해주길 바라요. 그리고 저는 파티장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오늘 본 것 잘 기억해 두세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대명 건설에 다닌다는 자부심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 단 대명 건설에 다닌다는 사실이 타인을 무시하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박 대표가 재빨리 다가왔어요. 회장님, 따님이 밖에 계십니다. 제가 모셔왔습니다. 수진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파티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로비에 수진이가 서 있었어요. 눈이 벌겋게 부은 채로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딸에게 다가가 품에 안았습니다. 수진이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몰랐어. 엄마가 그런 사람인 줄. 괜찮아, 수진아. 괜찮아. 저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진작 나섰어야 했는데. 아니야,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야. 수진이가 제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젖은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근데 엄마, 정말이야? 엄마가 대명 건설을 세운 거야? 응. 엄마가 28에 시작해서 만든 회사야. 왜 말 안 했어? 저는 딸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말했습니다. 네가 다칠까봐. 엄마 정체를 알면 널 노리는 사람들이 생길 게 뻔했거든. 그런 자들한테서 널 지키려면 평범한 엄마로 사는 수밖에 없었어. 수진이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이제 다 끝났어. 저 사람은 더 이상 널 괴롭히지 못해. 로비 창문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드러낸 제 정체, 그리고 딸을 짓밟은 자에 대한 응징. 모든 게 끝났습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 저는 딸의 손을 맞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끼리 행복하게 사는 거야. 누구 눈치 볼 것 없이. 이제 남은 건 하나뿐이었어요. 딸과 손주와 함께 진짜 가족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진호와 이혼했어요. 단호하게 미련 없이. 진호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수진이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파티장에서 본 남편의 본 모습이 모든 미련을 끊어버렸거든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수진이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야 진짜 숨을 쉬는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7년 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았어요. 진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직장도, 집도, 가족도. 건설업계 어디에서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박 대표가 철저하게 손을 썼거든요. 어디선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소문이 들려왔지만 저는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사위에게는 단 한 푼의 지원도 하지 않았어요. 그건 제 원칙이었습니다. 내 딸을 짓밟은 자에게 베풀 자비 따위는 없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오래전에 마련해둔 저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수진이와 손주 강희가 함께요. 오늘도 정원에 앉아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꽃향기를 실어다 줬어요. 장미며 튤립이며 정원 가득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작은 발소리와 함께 강희가 뛰어왔습니다. 품에 안기는 손주의 온기가 따뜻했어요. 할머니, 이거 봐. 내가 그린 거야. 강희가 도화지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할머니, 엄마, 그리고 강희. 어머, 우리 강희 그림 실력이 늘었네. 저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강희가 환하게 웃으며 정원으로 뛰어갔어요. 나비를 쫓으며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정원에 퍼졌습니다. 수진이가 음료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엄마, 여기 살아도 되는 거야? 이렇게 큰 집에서? 당연하지. 원래 너 주려고 마련해둔 집이야. 진작 알았으면 그 고생 안 해도 됐을 텐데. 수진이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숨긴 게 많아서. 아니야, 엄마. 이제 다 알았으니까. 그리고
수진이가 정원에서 뛰노는 강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행복해. 예전에는 몰랐어. 행복이 뭔지. 매일 눈치 보고 숨죽이고 살았으니까. 그래, 내 딸. 고생 많았다. 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는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그게 엄마 소원이야. 경영 복귀 제안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박 대표가 몇 번이나 찾아와 부탁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제 회사는 젊은 사람들에게 맡길 때가 됐어요. 저는 그저 딸과 손주 곁에서 평범한 할머니로 살고 싶었습니다. 저녁 무렵 수진이가 저녁 준비를 하러 들어가고 저는 혼자 정원에 남았습니다. 노을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보고 있지? 우리 수진이가 이제 진짜 웃네. 7년 만에 처음 보는 웃음이야. 당신이 떠나고 30년. 그 세월 동안 나 혼자 수진이를 키웠어.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어. 우리 딸이 이렇게 웃을 수 있으니까. 당신한테 약속했잖아. 수진이만큼은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이제야 그 약속을 지킨 것 같아.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눈물을 닦았어요. 할머니, 밥 먹으래. 강희가 현관에서 손을 흔들며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래, 지금 갈게. 정원을 가로질러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딸과 손주와 함께 소박하게 살아야겠다고. 더 이상 바랄 것도 아쉬울 것도 없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강희가 제잘거리고 수진이가 웃고 저도 덩달아 웃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30년간 숨기고 살았던 것들, 7년간 참아왔던 것들, 그 모든 시간이 오늘을 위한 것이었나 봅니다. 창밖으로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과 손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이제 진짜 행복해도 되겠지?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내 자녀가, 내 부모가, 혹은 내 형제자매가 힘들어하는 걸 뻔히 보면서도 도와주지 못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도와주고 싶어도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힘이 닿지 않아서 그저 마음만 태우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순간들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힘들 때 손 내밀 곳이 없어서 혼자 버텨야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께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안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은 그 마음만큼은 누구나 똑같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다음 만남을 예약해두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감정과 생각을 댓글로 소통해주세요.